안녕하세요. 출발증시 와이드 2부 시작되었습니다. 최리나입니다. 2분기 실적 우려와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때문에 코스피가 2050선까지 내주며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기술적으로 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가 관건인 가운데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미국의 7월 FOMC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달러와 강세가 좀 누그러질 거다 보는 전문가도 있긴 한데 일단 원달러만 봤을 때는 1170원이 사실 가시권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인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여기에 실적을 앞당겨 발표할 예정인 대우조선해양의 동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 관련해 투자 심리가 많이 무너진 가운데 금요일 장 끝나고 현대산업개발이 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건설주도 오늘 주목되는 하루라 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한 여파가 2분기 화장품주 실적을 어디까지 눌렀을까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었는데요. LG생활건강이 역시 금요일 장 끝나고 상징적으로 괜찮은 2분기 실적을 내놓아서 오늘 게임주에 이어서 화장품주에도 매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순환매 가운데 역시 화장품주 오늘 주목이 되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눌리고 말았어요. 실적 부진, 달러 강세에 따른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관련주들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또 마침 주택 관련 지표까지도 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 출발은 좋진 못할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님, 김태현 멘토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 체크포인트부터 예병구 멘토님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전히 미래시장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유효하다고 얘기 드리겠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자, 미래시장이죠. 이쪽에 담고 계시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는 얘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성 있는 섹터를 늘 장기 관점에서 좋게 보고 계시는데 오늘 역시 사물인터넷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태현 멘토님. 네, 일단 시장의 가장 큰 테마주는 실적주다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직은 진정되지 못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시는 오히려 실적주들에 대한 저점 매수 관점에 우리가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주 중반까지는 약간 전약 구강의 형태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어느덧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을 짠 하고 했네요. 미국 쪽에서 지난주 첫 거래 빼고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 실적 시즌은 미국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다우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3%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우리 증시 역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아침장 시초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양시장, 시장 개장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병구 멘토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보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실적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바로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제대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즉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인 듯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낙폭이 강한 가운데 바로 오늘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서울반도체가 승소를 하면서 지금 그 소송이었죠.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하락폭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요 10.41포인트가 빠진 203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가 빠진 3포인트가 빠진 770선 부근에서 772포인트 여기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양시장 시초가는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는 2030선 정도에서 처짐의 출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오늘 출발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결국 1170원대 진입 돌파하면서 개장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FMC 회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일단 1170원대 한번 찍어보는 원달러 환율이 되겠네요. 잠시 후에 이 같은 상승폭이 장중에 지켜질지 여부,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계속 팔고 나가는 것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인데요. 잠시 전문가 연결해서 환율의 전망, 주간 전망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업종별 흐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건설과 조선이 지난주 후반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거래소 시장과 부사 시장 모두가 일단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먼저 살펴보면 전기 전자 업종과 화학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들이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일단 플러스권을 출발하면서 123만 6천 원에 0.57%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3% 오른 40만 6천 원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전력이나 현대차 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제일모직 등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역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까지 일찍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미포조선만이 300원 소폭 올라서 53,100원을 보이면서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을 좀 살펴보면요. 화학업종과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섬유, 의료업종과 반도체, 통신 서비스 업종만이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어떤 대체적인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운송 장비 부품이나 인터넷 관련 업종들이 좀 약세 출발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조선주와 더불어서 건설주들의 흐름을 잠시 좀 살펴보면요. 일단 건설주들의 대표적인 종목군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대림산업이 지난주에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나 두산건설 이 종목만이 소폭 반등을 승부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대림산업 그리고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이 같은 종목들이 약세 출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금주의 시장 자체는 여전히 대형 업종 대표주들의 약세 출발과 더불어서 지수의 오름폭을 단기간에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번 조정 시에 역시 중소형주 위주의 매기가 계속적으로 쏠려 있는 만큼 실적 주주의 저점 매수 관점 유지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흐름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도 대형주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다 쪽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소송에서 이긴 현대 서울반도체 그리고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 LG 생활건강 종목도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 아침에도 현물은 사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즉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로 보이고 있고요. 단지 좀 다행인 것은 선물 쪽에서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놓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순매수로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간이 장 초반에는 좀 매도세를 보이다가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 그 코스피 쪽에서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매도세로 보이고 있다는 점, 기관도 역시 선물 쪽에서는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놓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조금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로 일관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또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만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쪽의 방향이 지금 중요한데 선물 쪽이 이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 즉 해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 차원에서 보면 위쪽 방향인데 외국인이 505개야. 그리고 기관이 336개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들이 어떤 가닥을 잡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금리 발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추가 경쟁 예산에 대한 기대감들을 지금부터 어떤 위쪽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수급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약속해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의 출발 상황을 비롯해서 향후 주간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KB 외환 선물로 가서 들어보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마저 좋지 않은 가운데 환율이 더욱더 급등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말이죠. 오늘 일단 개장가에서 1,170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FOMC 회의 전후의 움직임 전망까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10전이 상승한 1,17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69원 50전과 1,171원 7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17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만 시장은 신규 주택 판매의 부진만으로 미 연준이 통화정책의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이 때문에 달러와 약세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7월 제조업 지표의 부진을 반영해 상품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데요. 달러원 1개월물은 상품 통화 약세 영향을 받아서 달러 N보다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을 보였고요.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1,170원 3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개장 이후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서울시장에서는 위험 회피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 요인이 달러원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의 3대 지수가 1%를 전후한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에 상하는 하락세를 보일 경우 달러원의 상승 압력을 받겠고요. 오늘 개장하는 중국의 상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 호주 달러의 약세를 자극하면서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록한 달러원 종가인 1,167원 90전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지속된 상승 추세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오늘 종가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상승한다면 상승 추세선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하는 신호를 작용하면서 1,185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가장 주목할 변수는 28일과 29일에 열리는 미 연준의 7월 FOMC인데요. 7월 FOMC 이후 달러화는 FOMC 성명서 내용과 관계없이 차익 시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파적인 결과를 보일 경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속성에 따라서 달러화 약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경우 시장은 실망 매물을 내놓으면서 달러화가 약세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인 성명서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 유가와 금 가격 등 상품 가격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미 연준은 달러 강세 속도를 다소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원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1,185원까지 상승한 후에 미 연준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인 목요일장부터 차익 시전 장세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67원에서 1,176원 사이 거래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원달러 환율. 오늘 중국장이 급락하면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사실 FOMC 전후로 특히 전에 1,185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FOMC 회의에서 상품 가격 달래기적인 비둘기파적 발언 나오면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조금 누그러들 거다. 그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FOMC 전에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을 가능성 전망까지 감사히 들었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시장은 2030선대로 밀리지만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 보이고 있는데 특징주 돌발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서울 반도체예요. 서울 반도체는 일단 앞서서 예멘토님이 살짝 짚어주셨듯이 미국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일단 승소를 한 이후에 오늘 7, 8%가량 급등하고 있는데 당초 또 서울 반도체를 좋게 보신 분으로서 오늘 승소 소식에 반갑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그 병렬 연결 LED 제품이 어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뭐 좋은 호재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크레이그라는 LED 업체인데 이 LED 업체가 서울 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 반도체 측에서 미국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 소송에서 서울 반도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 크레이그라는 업체가 서울 반도체로부터 이제 특허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반도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서울 반도체의 특허 부분들이 더욱더 조금 외국계에서 조금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 반도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국면입니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기술 개발로 해서 병렬 연결 이런 부분에서 이 LED가 전압에 대한 불안정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걸 전압의 안정성을 좀 갖추었다는 측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 이 소송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긴 관점에서 이제 서울 반도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이 들어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서울 반도체의 긍정적 시그널들이 많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LG 생활건강이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메르스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화장품 관련된 면세점 사업을 하는 LG 생활건강의 호실적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95만 원대에서 75만 원 이하까지 밀렸던 주가는 오늘 85만 원을 다시 한번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승폭이 줄어도 10% 급등.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LG생활건강의 주가 자체가 오늘 갭 상승 출발하면서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메르스 사태 여파 때문에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는 좀 좋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닝 스프라이즈 정도의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38%나 늘어났고 매출액도 1조 3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14.8%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당기순이익까지도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급등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LG생활건강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5만 원대 4월달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건 사실인데 이와 같은 고실적의 발표와 더불어서 아침 갭 상승 출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 출발해서 좀 더 추가적인 오름폭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90만 원 정도 쓰는 때 직전 고점 정도 수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출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주가 자체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좀 밀린다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82만 원 선 전후 시점, 82만 원 정도 가격대 전후 시점까지 좀 밀렸을 때 단기적인 매수 관점 정도에서 접근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여기서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실을 보신 투자자분들은 이번 상승 시점에서 다소 고점 대비 좀 약세를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번 상승 시점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 수준 정도 부근까지 봤을 때 거기서 일부 손실 부분을 만회하고 또 일부 이익이 나신 분들은 이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82만 원대 정도 현재 83만 원 정도 구간인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LG생활건강 화장품주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한 주당 만 원 정도 더 빠진 자리 82만 원대 매수하시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90만 원이라고 기존 홀딩 하신 분들께도 참고하시라고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LG이노텍의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최악이다 하는 영업 손실을 냈었는데 하반기 기대감이 있다는 증권사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개인분들을 울상짓게 하는 건 파라다이스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 때문에 오늘 또 밀리면서 무려 6거래일 연속 밀립니다. 이러다가 2만 원 지킬 수 있을까 얘기 나올 것 같아요. LG이노텍부터 살펴주시죠.
네, LG이노텍 뭐 바닥권역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뭐 그거는 다들 인식을 같이 하실 거고요. 네.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느냐가 문제죠. 결과적으로는 LED 업황의 부진들 이런 것들이 LG이노텍의 주가에 하락세를 가져왔던 것이고, 네. 이 LED 업체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지금 금호전기라든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그들끼리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펼치다 보니까 실적, 즉 순이익적인 측면이 자꾸 제고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기술력으로 극복에 들어가고 있는 서울반도체가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 상장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금호전기가 치고 올라오는데 LG이노텍은 여전히 지금 큰 별다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모멘텀이라도 하나 있다라면 그것은 상승의 요인이 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는 그냥 단순 저평가라는 것,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영역의 저평가라는 것이 유일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돌려 세우기까지는 기술력의 극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적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명확한 부분들이 나와야 돌려 세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은 굳이 여기서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고, 여기서 또 뭐 밑에서 저가 매수라고 해서 들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긴 안목을 본다면 이 LG이노텍이라는 회사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실적도 돌아서지 않은 상황, 그리고 업황이 지금 개선된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걸 지금 매수하는 것은 별로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유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가 저점대 맞습니다. 이 저점은 늘 극복을 하고 반등을 주는 구간이죠. 이것을 가격적으로 보면 8만 원대인데요. 이 8만 원대는 늘 저점으로 서로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늘 앞에서도 지지를 형성했고요. 거기서도 살짝 깼지만 결국은 지지를 형성하고 올라오고 또 지지를 형성하고 올라오는 거. 역시 이 구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저평가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갖고 계신 분들 들고 가시고, 지금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모멘텀이 있는 LED 관련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울반도체나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금호전기 쪽을 보시는 게 더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같은 LED 주지만 서울반도체 금호산업과는 달리 LG이노텍은 모멘텀이 없어서 갖고 계신 분들만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봤고, 파라다이스는요? 예, 파라다이스 설명을 좀. 파라다이스는 늘 좀 안 좋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파라다이스 안 좋게 얘기 드리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작년도 제가 여름 때부터였어요. 이 파라다이스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것이야. 카지노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시청자분이 하신 웃음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예병군 멘토가 안 좋다고 해서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업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파라다이스가 재투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투자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천 영종도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가시화되기까지 시간 걸리는 동안 이 회사의 주가는 분명히 거품이 빠지는 구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거품을 많이 뺐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은 실적 우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로 거품을 빼고 있는 구간을 보시면,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당연히 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메르스 있었죠. 당연히 중국 관광객 확 준 거 보였고, 그렇다면 이번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예상된 부분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죠. 실적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오히려 매수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하셔야 될 자리대가 지금 구간부터라는 거. 이미 낙폭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만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은 신규 매수 자리대, 그리고 혹은 추가 매수 자리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지금 22,000원대 구간, 신규 매수 내지 추가 매수 살 구간에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는 분석 들을 수 있었어요. 의외로요. 국도화학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뭐 당초부터 실적 좋아질 거다 의견들이 많았는데 역시 실적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주가도 한 6% 가까운 급등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또 한 신고가 내기 바로 일부 직전이에요.
국도학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얘기 들어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전에 7,000원까지도 살짝 깼습니다. 8,000원대 겨우 안가림 쓰면서 버텼던 대우조선해양 증자 가능성 얘기 나옵니다. 수요일날 실적 나올 텐데 연저점을 일단은 오늘 아침 재차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도학, 대우조선해양 어느 쪽 먼저 얘기? 네, 국도학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역시 약세장 속에서도 실적주들 같은 경우 어닝스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국도학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이 232억 원으로 시장에서의 추정치보다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어떤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 77,300원 정도 수준으로 직전 고점 78,700원 정도 수준에 육박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신규 설비 투자를 확대해가면서 외형 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의 추세가 꺾인 모습이 아니다. 일정 부분 지난주에 다수의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눌림목 조정을 주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라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인 보유 관점 아직은 더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기주 매수 관점 자체는 너무 고가권에 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높게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오히려 장중의 저점 정도 구간에서 약간의 매수 관점 이후에 좀 짧게 치고 나온 전략 이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장중에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여서요. 2040선까지는 올라왔는데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5원 이상 금요일 종가보다 더 올라서 1172원 95전, 1173원 바로 코앞까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계속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도학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비롯한 조선주. 일단 대우조선해양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속이 좀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분식 규모 자체가 3조 원이 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부실 처리를 상계 처리했을 경우에 일단 그 부채 비율이 급증과 동시에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신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는 6,920원의 저점 대비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7,390원, 낙폭은 3.27% 정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최근에 5조 원대의 수주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까지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는 업황 자체가 아직은 되돌림을 줄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주가 자체도 흘러내리는 그 구간 속에서 악재가 출현되면서 밀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손실폭이 50% 이상, 40% 이상 나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또 이제 그 많이 빠졌다는 구간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 지난주부터 가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률을 많이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따라서 약간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매도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향후에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그 저가 매수 관점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3분기가 어떻게 될 건지는 2분기 실적을 일단 봐야 전망 자체가 가능할 것이어서 아직은 조선주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의견이 계속 이어집니다. 현대건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대림산업과 함께 급락했었죠.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계열사의 현대엔지니어링의 그 분식회계 때문에 같이 좀 밀렸었는데요. 두 자릿수 이상 급락했었던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이 밀렸다 분석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오늘 대림산업은 조용한데 현대건설은 일단 소폭이지만 반등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전망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건설주, 지금 뭐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의 부양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건설 경기가 좀처럼 살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유의 개념에서 렌탈의 개념으로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쪽에서는 분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 현상조차도 글로벌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죠.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이 투자처 중에 가장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 주식하고 부동산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즉 인식의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가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책도 필요합니다만 건설사들이 욕심을 좀 낮추고 조금 적은 평수 위주의 어떤 국민형, 생활형 어떤 건설을 좀 많이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평가 구간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시피 많이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더슈팅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 자리대를 보자면 36,500원대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살짝 깨고 지금 여기가 저항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다시 뚫고 올라서 이거를 살짝 깼는 것, 즉 지나가고 보면 살짝 깼는 강한 지지대 구간이 될 것이냐는 결국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해보자면요, 이것이 강한 지지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아직은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중장기적 관점이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좋은 섹터들이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이게 살아 돌아온다고 한들 어떤 모멘텀이나 특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경기 부양책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 동사의 모멘텀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설업황의 모멘텀이라면 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실은 언더슈팅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가셔야 돼.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건설 쪽은 조선 업황과는 달리 정부가 어떻게든 부양시키려고 하는 쪽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난 모멘텀이 있어서 살만한 섹터로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쇼박스가요, 영화 암살 시청자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흥행 속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와, 신고가네요. 대단합니다. 이 종목이 구 미디어 플렉스일 때 박스권 돌파 이후 6,500원, 8,000원, 오늘 8,500원. 와, 이렇게 되면 10,000원 가겠는데. 예. 네. 쇼박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사실 영화 암살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재미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이런 큰 바람, 그리고 이 하정우라는 배우, 그리고 전지현이라는 배우의 어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영화의 흥행몰이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들을 살펴보면 크게 대작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부은 헐리우드식 영화입니다만 흥행에는 지금 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 관객들이 바로 이 지금 새로운 이제 영화죠. 바로 이 국내 영화인 이 암살에 조금 몰릴 수 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이제 극장가로 다시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 동세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미디어 플렉스가 이만큼 올라갈 정도의, 즉 4,000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해 초 4,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이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그렇다고 이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이 영화의 흥행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 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작년도에 2012년도, 13년도 그 어려움이 뭐였느냐면 대주주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늘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격 매수는 권하지 않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익절가를 잡아놓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 지금은 한 익절가 8,100원 정도,
9,1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떤 추세, 여기서 만약 강한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팔린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참 또 조정이 들어와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박스 영화 암살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주가를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서도 갖고 계신 분들은 9,100원 정도를 익절가로 놓고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화장품주와 더불어서 괜찮은 섹터를 굳이 꼽자면 자동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대차가 14만 원대 주가 안착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동반해서 강세인데요. 자동차주 어디까지 반등의 연속성 보여줄 수 있는지, 환율은 일단 상당히 우호적으로 급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 김태현 멘토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대표적인 국내 수출주가 자동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모든 완성차 업체의 주가 자체가 좀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1.8% 오르면서 14만 1,500원을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도 2.27% 올라서 42,750원. 여기서 현대모비스, 만도 이와 같은 종목들까지 연계된 종목들까지도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현대차의 주가 자체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는 측면 자체는 누구나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도하게 좀 밀렸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주가 자체가 하반기에 신차의 어떤 러시, 여기다가 바디 체인지 되는 그 제품들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차 이 주가 자체가 이번 상승 흐름 자체가 실질적으로 급락을 했던, 즉 급락을 하면서 실질적인 매물층이 없이 급락했던 그런 부분 가격대가 한 16만 원 정도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 상승 시점 자체에는 그동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급락하기 이전에 가격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동반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는 달리 최근 바닥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의 급락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의 상승폭은 다소 좀 현대차 쪽에 더 무게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준다면은 4만 5천 원 선 정도 선에서 조금 더 강한다고 보면은 4만 6천 원 정도 수준 부근까지 우리가 단기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아차보다 낙폭과대된 측면의 매력은 훨씬 더 큰 현대차가 기존의 레벨 다운되기 바로 직전의 주가 16만 원대까지는 리바운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셨어요. 현대제철 주가는 정말 엉망이네요. 2009년 이후에 거의 최저가 5만 8천 원대면은요. 6만 원이 깨진 지난주 금요일장 이후의 모습은 더욱더 안 좋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환율도 부정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의 주가 자체가 다중 악재에 좀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현대제철 같은 종목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려던 분들은 깜짝 놀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좀 주가 자체가 워낙 약세와 더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대제철의 주가 자체가 좀 여기서 물론 신규직 매수 관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조정 국면 속에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의 주가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물론 한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정도 수준 부분까지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홀로 내린다고 해서 저점 매수 관점 현재 공격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손실을 보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주가 자체가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격 매도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되돌림을 주는 시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물량을 저점에서 가담을 해서 조금 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오름폭에서 여러분들이 손실률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 자체로 일단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대제철 일단 현재로서는 되돌림을 준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저가 매수 관점은 조금 더 유보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도 바닥 찍었나 할 정도로 바닥권에서 아주 센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회사 밥캣 IPO 일정도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도 조금 전에 일단 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 해소도 조금 일단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바일 부품주인 이미지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샤오미 수주 얘기가 있는데 앞서서 BOE 수주에 이어서 샤오미까지 잡아서 중국 시장에 완전히 교두보를 마련했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대박이네요. 두산인프라코어부터 살펴주시죠. 예,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조금 시장의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는 그 저평가까지
너무 언더슈팅 구간까지 내려와 버렸죠. 사실 네. 이만큼 떨어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두산인프라코는 최근에요, 사업의 방향성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특수 차량, 그리고 전장차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부품주의 어떤 형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중국 에소 산업, 그리고, 인도 에소 산업, 이런 기간 산업 쪽에, 이 반드시 두산인프라코는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은 언더슈팅이니까 들고 가신다면, 분명하게 다시금 재상승의 요인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급등세가 나올 때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평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따라가는 것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것이 아직은 매물 소화대를 좀 거쳐야 되는데 그 매물 소화대를까지 거쳐야 될 구간 동안에 어떤 반등세, 어디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느냐면 바로 12,000원 부근이죠. 11,700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도 무방한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미지스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샤오미라든가 화웨이가 바로 이 WTO의 어떤 관세 철폐에 대한 수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다. 샤오미, 화웨이, ZTE인데 이런 쪽에서 완성품 쪽에서는 침해가 나올 수 있지만 부품 쪽에서는 분명히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이미지스가 첫 번째로 아마 그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상한가라서 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가닥을 잡았다. 그렇다면 정고점대 영역인 글쎄요, 이 부분 이상은 즉 9,500원 이상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 9,500원까지 올라올 동안 한꺼번에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흔드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의 분할 매도, 즉 바이앤 밸런싱,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잘 대응하신다면 수익을 아마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희가 슈박스 이러다 10,000원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현재 9,890원, 금요일 종가보다 15%나 급등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 9,100원 정도 익절가 놓고 대응하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삽니다. 선물만 삽니다. 사실 지수 선물은 오늘 243까지 빼놓고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수도 조금 전에 잠깐 상승 전환할 정도로 낙폭은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인데 전략 예병근 멘토님이 막 말씀을 마치셨으니까 김태현 멘토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순매수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은 지수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적극적인 가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지수의 폭은 그렇게 많은 조정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번 주 오늘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는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 주중반 정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실적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좀 받고 주중반 이후에 좀 전략 후강 형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중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 좀 조정 시마다 계속 가담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좀 서서히 접근하는 전략 분명히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 중반 이후에 저점 매수 템포 조절 전략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멘토님은요? 예, 이해되지 않은 역풍이라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장이 이렇게 빠질 만한 뭔가 악재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인데 그 실적적인 부분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점 매수 구간을 지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매수 시기다.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주 중반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계신데요. 김태현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언제 합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TV 방송만 출연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제 자신과의 약속, 즉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려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린 노르페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양일간을 통해서 인터넷 무료 방송을 런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김태환 멘토와의 어떤 그 흐름 그리고 또 성향 이런 부분들을 보셨다면 많이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흐름 그리고 궁금한 하반기의 종목 그리고 섹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투자에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장중에 사실상 있게 될 김태환 멘토님의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멘토님의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강연회는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두 분 모두께 이제 앞으로 있을 강연회라든가 공개 방송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김태환 멘토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재차 상승 전환했네요. 환율은 3년 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1170원대 오늘 확실히 올라서는 날인데요. 증권사들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전략부터요. FMC 회의 앞두고 관망세가 짙다. 급락한다면 분할 매수해도 좋겠다. 일단 2030은 찍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정혜훈 과장님의 의견 볼까요? 실적 우려감이 재부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평가된 대형주라면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역발상 투자 제시해 주셨고요. 김연경 팀장님의 의견, FMC 회의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 흐름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변수를요. 끝으로 안상현 대리의 의견 볼까요? FMC 금리 인상 리스크 때문에 아마 변동성은 조금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 듯하다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형주 의견 내신 분도 계시지만 FOMC를 코멘트로 달아주신 네 분 가운데 세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환율과 FOMC 변수 잡아주신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연겸 주식팀장님의 보다 상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FOMC 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벌써 미리 1170원대를 찍고 1173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을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지수는 일단 2030에서 찍고 반등을 주고 있네요.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에 시장에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지속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환율의 약세, 원달러 환율 약세에 따른 외국인들은 좀 해지 차원에서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우리 시장 대형주가 약한 모습을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FOMC가 있는 주이고요. FOMC에서 어떤 언급,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 시장이 방향을 잡겠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재료 노출에 따른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전약 후양의 장세가 이번 주에 좀 예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약세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맥시멈 1,200원까지 좀 열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최근에 환율 약세국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원자재 관련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의 그런 환율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같은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의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거기에 우리 원화도 역시 편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는 바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 시장의 제조업 국가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원화의 약세는 수출 관련주의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또한 경상수지 흑자는 더욱더 가파르게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FOMC가 마감이 된다면 달러 인덱스의 강세 역시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환율 앞으로 다음 달에 걸쳐서는 점진적으로 오히려 1,100원 초반까지 다시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할 때는 다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의 수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낙폭과대 대형주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최근에 원화 강세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죠. 그런 자동차 업종이 지금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현대차를 보신다면 최근에 바닥에서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바닥에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도 현대차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점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달에 들어서면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강세가 이어졌던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관 수급이 좋은 각 유망 섹터의 대표 주식들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외에 개인들이 주로 핸들링하는 그런 주식들은 이런 실적 발표 노출의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좀 줄이고 중소형주는 대표 섹터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주식들로 좀 종목 슬림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중소형주에 쏠려 있는 수급이 점차 조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일부 넘어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대표 주식들은 가져갈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 종목들은 좀 변동성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포트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조금 매기가 이동하는 걸 감안해서 짤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원달러 환율 기준 1120원이 일단은 고점이 될 가능성. 그런데 자동차는 반등의 연속성이 나와서 좋게 보셨으니까 현대차 기준으로 오늘 14만 2천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습니까? 그 현대차의 상승폭은 뭐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점은 LG전자도 오늘 플러스 2% 이상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조선주 최근에 제일 좋지 않았던 조선주 대우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까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이런 점을 보면 좀 대형주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선호 섹터는 아무래도 중국 관련 소비 섹터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어쩌면 내수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최근에 모멘텀은 중국 소비 시장의 모멘텀이 쏠려 있는 이런 중국 관련 소비 섹터는 어떻게 보면 원달러 하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된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1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중국 관련 소비 섹터,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밥솥이라든지 게임 섹터, 엔터 섹터 이런 섹터들의 주식들은 계속해서 대표 주식 위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선호 섹터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중국 소비주로 꼽아주셨는데 화장품, 밥솥, 게임, 엔터 각각 종목 하나씩 정도만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는 뭐 대표 주식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특히 최근에 좀 LG생활건강이 다시 한번 좀 대형주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솥은 뭐 리온쿠첸이나 쿠쿠전자 어떤 주식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게임 섹터는 최근에 가장 기관 수급이 좋은 주식은 바로 위메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엔터 주식은 뭐 최근에 YG, 엔터나 SM이나 CJ ENM 등등 대표 주식들이 다 좋기 때문에 이쪽 주식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자동차만 많이들 보시지만 중국 소비주가 또한 여러 가지 교집합에서 안전한 그런 섹터가 될 수 있겠다. 최선호주로 중국 소비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일단 낙폭을 다 줄이고요. 상승 쪽으로 돌려 세울 그런 움직임입니다. 외국인들 선물을 2,000계약 넘게 선물만 사줘서 조금 아쉬운 날이긴 한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선물시장 전략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